자,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10분 동안 해야겠다 이거. 자, 이거 제가 여론조사 준비해온 거 접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하고 제가 한 가지는 좀 지적을 할게요. 요번에 그거 큰일이 터졌죠. 대통령실 행정관 이거 뭐 녹음 파일까지 나왔어요. 자, 근데 저는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을 왜 공수처에 고발하는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강승규 뭐 한 거 나왔어요? 일단 그 행정관부터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거는 뭐 오바다 오바. 예, 이거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진짜 주체적인 정당이고 최소한의 줏대가 있는 정당이면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그 행정관을 고발해야 됩니다. 자, 일단 그 대통령실 꼴이 말이 아니게 된 것은 제가 딱 이 발언이 생각났어요. 요번에 일 터지고.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작지만 강하고 민첩한 대통령실을 만들 것이라고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었던 장제원 의원이 2022년 5월 1일에 그 취임 직전이죠.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그냥 그것만 따와가지고 제가 가끔씩 하는 수법이에요. 제 주장을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죠? 요런 것도 여러분들도 한번 써먹어 보세요. 써먹어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주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예, 장제원 의원이 했던 말하고 요 기사를 같이 붙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당원에게 김기현 홍보물 전파 요청했다. 정말 근데 한 가지는 틀렸어요. 작지만이라고 했잖아요. 대통령실 작지 않습니다. 줄이는데 실패했어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줄이는데 왜 실패했느냐? 그리고 뭐 양적으로만 실패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보다 지금 대통령실 힘이 더 커요. 왜 그렇게 됐느냐? 큰 그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큰 그림이 없거나 반대예요. 그러니까 정당과 의회가 강화돼야 대통령실도 본연의 비서조직으로서의 기능으로 축소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없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여기가 그거예요. 당 사령부야. 예, 당 사령부가 된 겁니다, 그냥. 예. 그리고 당내 민주적인 문화 이런 거 뭐 정착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하자는 대로 이제 다 끌고 가고 뭐 강제동원 해법 나오면 엉덩이 뒤에 숨어서 형님 하는 거죠. 자, 근데 강하고 민첩한 대통령실이 된 건 맞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뭐 전파를 요청하고 참 깨알같네, 깨알같아. 예, 꼼꼼한 대통령실까지 포함됐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이 사람을 왜 고발해야 된다고 보냐면 국민의힘 당규에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31조가 있습니다. 34조. 예, 그 한번 화면 띄워주시죠. 선거 운동을 규정해 놓은 조항이 있는데요. 이 규정에서 선거 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 요거는 공직선거법상 정의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34조에 보면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라고 해놓고 1호 보시죠. 34조 1호. 당원이 아닌 자라고 돼 있어요. 대통령실 직원 당원 아니죠?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당원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보통 탈당하고 들어가잖아요. 대통령실 직원 될 때는. 당원이었던 사람도. 근데 당원이 아닌 사람이 선거 운동을 했네? 이거는 뭐랄까? 일단 여러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공직선거법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또 뭐 있냐? 또 뭐 있었죠? 이거 업무방해도 해당되나 혹시? 이거 지금 그러니까 자당의 당원 당규가 있는데 이걸 침해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당원이 무슨 선거 규정을 위반하면 그거는 당원에 대한 징계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당원이 아닌 자가 외부인이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이거? 법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거 고발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주체적인 정당이면 이 관계자 고발해야 됩니다. 이 관계자가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나 뭐 비서실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쪽하고 관계가 없다면 사실 대통령실도 스스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심각한 일탈행위잖아요. 만약에 윗선이 없다고 했을 때는 고발해야 됩니다. 고발. 그리고 윗선이 있다고 하면 더 심각한 건데 주체적인 정당이면 윗선이 뭐가 나오든 간에 일단 쑤셔야 되는 것이죠. 고구마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이 참
당정일체론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전 당정일체 저는 당정결합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는데 당정 분리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책이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력 구조 구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당정 분리하고 오히려 안 맞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야. 퍼즐을 잘못 끼운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막판에 얘기했습니다. 당정 분리했더니 서로 책임 안 지고 이렇게 간다고. 자, 그러면 윤석열의 당정 일체론은 옳은 것이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무현의 당정 분리론이 틀린 것이라면 윤석열의 당정 일체론은 그른 것이다. 왜냐? 정당이 정당답지 못하잖아요. 정당 속의 윤석열이 아니잖아. 그냥 대통령실에 끌려다니는 정당이잖아요. 이건 내선일체다. 당정일체가 아니라 내선일체예요. 내선일체. 당을 당답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노력 없이 그냥 끌고 가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저는 당의 의원이나 당원이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서 당론을 위반하면 징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징계 안 되면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토론할 때는 비주류 주류가 같이 엉켜가지고 기탄 없이 진짜 물어뜯고 싸워가면서 토론을 하더라도 결론을 내리면 저는 당론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아니면 당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이고 당이 왜 존재합니까? 의원들끼리 각자 표결하고 이러면 그게 습관화되면 이거 추려지지가 않는다고요. 의견이. 교섭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 내가 A당 원내대표인데 B당 원내대표 만났는데 저 당은 뭐 심심하면 자유투표야. 그럼 뭐하러 협상해요? 협상 안 해. 내가 이게 합의를 해도 말을 안 듣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징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당론을 만들 때 민주적으로 토론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길 경우에 징계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으로 토론해야지 내리꽂기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했던 정당입니까? 아니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당정 일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당원 투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00% 당원 투표. 제 개인적으로 제가 정당 당원 생활을 많이 했었잖아요. 제가 속했던 정당들은 다 100% 당원 투표였습니다. 제가 속했던 정당들은. 근데 이 당의 성격이 뭐냐면 이념 정당이었어요. 그 점이 분명히 있는 거고. 자, 이거는 답이 없어요. 개방을 할 건지 이거는 정답이 없는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민주당은 더더욱 신경 써서 들어야 되는데 당원들이 전체 지지층을 대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이재명 체포 동의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20몇 % 찬성하고 막 이런 결과들이 있어요. 그럼 민주당 의원 중에 뭐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면 난 찬성할래라는 사람 20% 있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민주당 당원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예요. 김용민 민주당 의원 있죠. 맨날 당원 민주화, 뭐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정당이 당원들만의 것입니까? 이건 공적인 거잖아요. 그 지지층 전반을 놓고 사유를 해야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1,600만 표나 얻었어요. 근데 1,600만 명의 정당입니까?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지층의 이 의사를 다 대변하는 정당인가가 핵심인 겁니다. 그게 안 되는 정당은 100% 당원 투표를 했을 때 패악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키미님이 수민님은 항상 옳다. 그럴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있어요. 이거 제가 한창 얘기하느라고 한일 관계에 관련돼서 댓글을 중간에 못 본 게 있거든요. MNP님이 우리나라 국민이 만족하려면 일본에 폭탄 터뜨려야 울분이 풀릴 텐데 그런 어려운 일을 어찌해야 옳은 과정과 결론일까요? 일본에 폭탄을 왜 터뜨려요? 잘 지내보자는 것도 한국 사람의 여론입니다. 그때 불매운동 반짝했고 사실 길어지니까 국민들도 타협을 하자 이런 의견도 상당히 늘어났었어요. 근데 이게 묘한 건데 문재인 정부 때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 후기에 타협하자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근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니까 타협하자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이 이 상태에서 성의 있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구도가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쌓는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명분을 쌓는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명분이 밥 먹여주냐고요? 밥 먹여줍니다 결국에. 예. 피해자가 됐든 국제사회가 됐든 최대한 납득시키고 그 결과가 조금 나쁘더라도 아 쟤네는 진짜 노력했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방송 개요에 윤석열의 해법은 아베 해법보다 더 못하다라고 적어놓고 설명 안 해드렸는데 그런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베 총리가 전 총리가 수출 규제 직전쯤에 그걸 제안했어요. 제3국 중재위를 제안했어요. 이거는 한일 청구권 협정 그 한일 간의 조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서로 그 협정 해석에 이견이 발생하면 첫 번째 외교적 노력을 다해서 협상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 번째 제3국을 선정해 가지고 중재를 맡긴다. 그 방법은 첫 번째 한일 양국이 합의해 가지고 제3국을 세우는 방법이 있고요. 그것도 안 되면 한국이 세우는 제3국과 일본이 세우는 제3국이 일단 각자 세우고 그 제3국이 두 개가 되잖아요. 이들끼리 합의를 해가지고 또 하나의 제3국을 세우는 안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안이 나쁘지 않다고 봤어요. 당시에도. 야 내가 그 얘기를 더 세게 했으면 김배, 민배 뭐 이런 얘기 들었겠지. 근데 나는 그 안도 나쁘진 않다. 왜냐하면 진짜 협정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한번 가려보자.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무 힘들어진다. 외교적 해법의 연장으로서 제3국 중재위로 가볼 수 있다. 그리고 한일 간의 협상, 제가 했었던 일본 기업, 한국 정부, 한국 기업, 일본 정부가 참여하는 이 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국가에서 나한테 시킨 적도 없는데 제3국은 누가 좋을까? 막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했어요. 옛날에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한테 학살 행위에 대해서 그 배상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덜란드 일본하고 친한 거 아시죠? 교과서에 나오잖아. 난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일본은 네덜란드를 띄우고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랑 네덜란드가 노르웨이를 데려오는 거예요. 왜? 노르웨이는 대단히 중요한 나라인 게 노르웨이는 한국하고도 친하고 일본하고도 친해요. 예, 둘 다 친합니다. 그리고 저쪽 있잖아. 나라가 멀어. 먼 게 나아요. 옛날에 그 문재인 때 누구야? 문정인? 그분이 중국을 중재국가로 세울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정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한일 문제에 중국을 중재자로 세운다고 저는 그래서 이분이 이상해졌거나 이분이 원래 문정인 씨는 친미파였어요. 그분이 제가 다니는 대학교 교수였거든요. 그분은 원래 친미파였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턴가 약간 친중 뭐 좋게 얘기하면 균형 외교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진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저렇게 돼버렸거나 아니면 미치광이 전술이다. 미국을 자극하기 위한 그래서 미국이 중재국가로 들어와라는 미치광이 전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박재민 님이 이제 일본의 포경 최대 수입국이고 한국은 연어 수입국이죠. 노르웨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요거를 더 넘어선 관계예요.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르웨이 거기서 노벨 평화상 또 타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다 반영이 돼서 그래서 사실 김부겸 의원하고 김영춘 의원이 한일 수출 규제 때 제3국 거기도 중재할 수 있는 국가를 세울 수 있는데 노르웨이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수출 규제보다도 강제동원이 더 풀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3국들한테 맡겨보는 것도 괜찮다. 그럼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고 그럼 저는 최소한 이 정도의 판결은 날 거라고 봤어요. 판결이라기보단 판정, 권고 이런 건데 이거 배상을 하기에는 좀 이게 껄쩍지근하네. 확실하지 않네. 배상할 수 있는 근거가. 근데 일본 도의적으로 지원해라. 이 정도는 날 수도 있다. 네. 이 정도는 충분히 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걸 걷어차버렸어 우리가. 다른 대책도 없이. 그 아베가 얘기한 것보다 더 못한 안이 됐다는 겁니다. 예? 민주당 지지층에서 윤석열 대통령 보고 윤배라고 부르면 내가 화를 내면서 그건 아베를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화를 내겠습니다. 아이고 아베 재평가. 아베는 저는 아베를 극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욕먹을 각오로 얘기할게요. 아베를 단순하게 극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베는 이제 일본 정치를 반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가까웠던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노무현은 부시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시가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나중에 반성했을 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시는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물었대요. 대통령님은 왜 부시를 그렇게 안 싫어하세요라고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 얘기가 부시도 부시 정부에서는 중도다. 중도. 부시도 부시 정부에서는 중도라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정부 자체가 네오콘도 있고 그때 그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확 가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통령도 사실 같이 휩쓸려 가는 거다. 예. 그거는 정부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그렇겠죠. 9.11 테러 때 보세요. 9.11 테러 때 미국에 말도 안 되는 법들이 만들어지고 방송가에서 무슨 드림시어터 노래 금지곡 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예? 나라가 그 지경인데 뭐 부시가 뭐 다 그걸 조종했겠어요. 부시도 끌려가는 거예요. 윤석열은 이게 특이하네. 윤석열은 국민 여론이 그 일본하고 이런 식으로 끝내라고 끌고 간 건 아닌데, 예, 물론 지도자가 좋든 나쁘든 결단을 내리는 경우는 생깁니다만, 그 저는 아베도 마찬가지다. 아베가 사실 원래 굉장히 친한파였어요. 아베가 총리 처음 됐을 때 총리 되자마자 중국부터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베가 일본 총리 중에 최초로 어딜 가죠? 국립현충원 참배를 하죠. 우리나라 사람이 야스쿠니에 갈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예, 그걸 뭐 똑같이 볼 수는 없겠지만, 근데 아베도 그때 환경에서는 한국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노려볼 수 있었는데 조금 더 바뀌었어요. 2010년대 들어서 디커플링 환경으로 바뀐 게 있고, 아베도 그 시류 속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베가 유별나게 극우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베 나름대로 보여줬던 북한과의 외교 노력 개선. 아베가 옛날에 북한 어부들이 그 사고 나왔을 때 일본에서 긴급하게 해가지고 다 구조했어요. 다 구조했는데 깜짝 놀랐어. 다음 날 보내버렸어. 북한으로 바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왜 이렇게 쉽게 보내냐고. 예. 아베 나름대로 이제 북한하고 그 가느다란 실까지 끊어버리진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게 옳든 그러든 간에 포석을 넓게 두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들, 특히 이명박 이후 대통령들은 굉장히 대가 약해졌다고 봅니다.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가 크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너무 대차게 하시다가 말도 안 되는 천안문 막루 위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했다가 사드 배치했다가 막 급커브 막 스키드 마크 찍히고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굉장히 저는 그 외교 문제도 박근혜 정권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고 말았고 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이 무서움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내 정치하고 국외 이거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결이 맞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가지는 분명하게 계산했다고 봅니다. 뭐냐? 선거예요. 왜 지금일까? 대통령 되자마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죠? 그러면 내년 선거 앞두고 할까요? 박근혜가 총선 4개월 전에 한일 위안부 합의했죠.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냐? 지금이다. 이렇게 된 거죠. 안 그래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도 있고, 이건 맞네.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이번에 윤석열 이 그런 해법을 내놓는데 기여한 것도 맞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핑계를 대면 안 된다고 보지만 그러기만 해봐라. 괜히 이런 얘기를 했나? 이재명 핑계 대려고.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도자를 똑바로 세웠어야지. 흠결 있는 지도자를 세우면 상대방이 이용한다고요. 예? 그걸 버티는 게 이용 안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용합니다. 일본 정부도 윤석열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야, 윤석열 보니까 뭐 지지 기반도 단단하지 않네. 이 약점이 된 거죠. 어? 분명히 약점이 된 거예요. 기시다 후미오보다 더 약하겠지. 왜냐? 기시다 후미오는 지지율은 낮지만 자민당이라는 그 기반이 워낙 탄탄하고 그다음에 일본 자민당 굉장히 포괄적인 정당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잘 포괄을 해서 어떤 수렴을 하는데 외교적인 연속성이 상당히 강해요. 일본이. 의원 내각제로 가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아까 의원 내각제 질문하셨는데 의원 내각제를 해야 외교가 더 강화됩니다. 의원 외교도 강화되고 외교라는 게 대통령이 주도하는 건 맞아요. 근데 국회 차원의 외교가 같이 발달해줘야 국가의 안보 외교 노선이 정착될 수 있습니다. 외교 안보 노선은 최대한 통합적이어야 돼요.
이 당이 잡았을 때와 저 당이 잡았을 때 간극이 크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한다. 이럴 때는 온건하게, 저럴 때는 강경하게. 요거는 유연성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 자체를 어느 당이 잡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수록 외교안보는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거를 통합적으로 갖춰 나가기에는 아무래도 의원 내각제 쪽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뭔 얘기하다가 이제 끝나기 전에 그거 우리 전당대회 얘기 전당대회 얘기를 사실 이거 제가 방송 다녀보면서 느꼈는데요. 야, 이거 패널들끼리 의견이 거의 일치하고 있어요. 아무 데이터도 없는데 일치하고 있어 지금. 대략 이 분위기요 지금. 이거 틀리면 다 같이 틀리는 거네. 김기현이 50% 찰랑찰랑하고 안철수 천하람이 2, 3등인데 뭐 2, 3등은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비슷할 거다. 안철수 천하람 비슷할 거다. 이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략적으로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근데 이거 아무 근거도 없어요. 내가 어제 KBS에 가서 설득력 있게 얘기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프로야구 시즌이 개막이 되면 전년도 시즌에 성적들을 참고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관측할 때. 근데 만약에 팀들끼리 해처 모여를 해버리면 뭘 참고해야 되냐 이거. 예, 팀들끼리 해처 모여 해버리면 선수도 다 바뀌고. 국민의힘이 그렇다는 거예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의 계파 구조는 무슨 좌파 우파 무슨 이게 아니라 친땡 비땡이잖아요. 이건 맨날 바뀌어. 맨날 아니고 이제 대통령 바뀌고 대표 바뀔 때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데이터를 쓸 수가 없는 거야.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 될 때 데이터를 지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는 거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저기 소가 한 마리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끼리 야, 저 소가 몇 킬로그램 나갈 것 같냐? 막 적잖아요. 한 10사람이 적잖아요. 그럼 그 평균 내면은 거의 가깝게 나온다는 썰이 있죠. 그래서 혹시 이렇게까지 패널들의 뭐 정치 성향과 이런 걸 다 뛰어넘어 가지고 의견이 비슷한 걸로 봤을 때는 이 맞는 건 아닐까. 근데 틀리면 이제 뭐 다 같이 틀리는 거죠. 다 같이 틀리고 엄청나게 또 떠들썩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김기현 50% 넘기 힘들지 않을까요 하셨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김기현은 50% 넘어도 별로 승자가 아니게 됐습니다. 왜냐? 이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윤석열 대통령 신임 투표, 재신임 그 투표가 돼버렸어요. 50% 넘기면 본전이요. 사실 원래대로였으면 김기현 후보가 한 40% 얻고 1등하면 장땡이었어요. 끝. 결선 투표 한번 가주지. 결선 가주지. 좋아, 빠르게 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괜히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김기현 50 안 되면 바보 되게 생겼어요. 김기현이 50 밑으로 나오면 누가 그게 김기현이 이 사실상 패배했다고 다 그러지. 지금 안철수 천하람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낮다고. 득표 기대치가. 예? 안철수는 25만 넘으면 대성공이 돼버렸고 3등 안 하면은 실패는 아니네. 요 정도가 됐어요. 천하람은 한 15가 나와도 뭐 실패라고 할 사람은 그건 뭐 저기 대통령실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황교안 10만 넘으면 성공이요. 근데 김기현만 지금 이제 이 이치를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김기현만 쫄리고 있어요 지금. 쫄리고 있으면 본인 스스로도 쫄리고 있으면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될 때 50%간 넘기고 표정 얼었잖아요. 오늘 만약에 같은 결과가 나왔다. 김기현 후보도 표정이 얼어 있을 거냐? 얼어 있으면 정상이야. 오히려 인지 체계가 살아 있다는 거야. 근데 웃는다 이러면 이제 아이고 의구애기야. 대표직 하나 획득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발표는 언제 하나요? 5시쯤 한다고 들었습니다. 천하용인 정말 잘 되길 기대했는데 근데 저는 천하용인에 대해서 썩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뭐가 차별화되었을까? 물론 그게 힘든 상황도 있어요.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선거는 의제가 뜨기가 어려운 선거였어요. 이미 내전 상태였기 때문에 의제고 뭐고 이런 것들이 뜨기는 어려웠는데 저들은 이제 그 윤석열 쪽 방식의 보수와는 뭐가 다른가 이런 부분은 별로 부각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준석계 최고위원은 내가 이준석계한테 악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 생각에 4등 안에는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들어가지 말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 난 누가 이기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민주당 국민의힘을 한 패거리로 보는 사람인데 찐윤 게 비윤 게 뭐 그렇게 중요해. 예? 내가 이준석계 그 잘 되지 말라고 기도하는 입장도 아니고. 근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혹시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나요? 모르겠다. 20분까지만 하자. 예. 오늘 그냥 한일 관계 특집으로 할 걸 그래서 예, 제가 선택과 집중 이런 게 좀 약합니다. 그냥 하나만 하면 되는데 욕심은 너무 많이 내. 근데 내가 좀 소원이 있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민주당 지지자하고 국민의힘 지지자가 50대 50으로 섞여가지고 악플 좀 달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딱 누가 봐도 야 이 사람은 양쪽한테 까이는구나 이런데 국민의힘 놈들은 뭐 그런 거 안 쳐주고 민주당 놈들은 나보고 국민의힘 들어가라고. 예? 그리고 여기서 또 속 없는 사람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일부가 악의 없이 저보고 국민의힘에 들어오시죠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거는 내가 못을 박아두겠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입당할 확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당할 확률보다 더 낮습니다. 그것만 아십시오. 장해찬은 떨어지길 바라지만 힘들겠죠. 근데 제가 요거 요런 걸 정치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데 누가 떨어지는 거에 너무 사활 걸지 마세요. 예, 사실은 정치인을 엿먹이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개발해낸 방법이 있어요. 우리 민족이 개발한 방법이 있습니다. 정치인을 엿먹이는 방법 뭐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면 완전 엿먹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그래서 뭐 낙선 뭐 청년 최고위원은 높은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시켜줘 봐요. 예. 그러니까 일부러 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이 당선이 되면 해봐라 그래. 해봐라. 한번 보자.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유권자가 무서운 거는 자기가 찍은 후보를 당선시키느냐 낙선시키느냐보다 더 무서운 거는 당선시킨 사람을 엿먹일 수 있는 게 유권자예요. 예. 그래서 우리 수민님은 중도. 또 시작해야 되나 중도. 국민의힘이랑 민주당 한 패거리로 보는데 거기에 어디 중도가 있나. 내 입장에서 거기에 어디 중도가 있어요. 예? 중도가 어디 있나 그냥 기회주의자. 이 관점도 틀렸어. 중도는 형성이 되지 당연히. 좌우가 있거나 진보 보수가 있으면 당연히 형성이 되죠. 그게 왜 없기는 또 왜 없어. 예? 그리고 중도라고 했을 때 그 중도가 뭔지는 또 의미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걸 뭐 기회주의자라고 할 건 없습니다. 테레비 아사히 인터뷰 영상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김수민이 기회주의자였어? 아니 난 중도가 아니야 일단. 중도 이퀄 기회주의라고 하는 것도 틀렸지만 난 중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저를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맞는 코드가 있으면. 그리고 저도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제 기준에 진보가 아니거든요. 그냥 편만 민주당 편이에요. 그 사람보다는 진정한 진보가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보다는 그냥 무던한 중도가 좋습니다. 솔직히. 예. 그렇다고 내가 중도인 건 아니더라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좌중우 구도가 아니고 제가 지향하는 것은 가장 아래. 뭐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의미는 아닌데 제가 지향하는 건 가장 아래 그리고 가장 앞입니다. 네. 시험 전날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는 선생님 같네요. 그것보다는 자꾸 나를 비트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마디라도 더 해서 오해를 부식시킬까 이런 사람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국민의힘 당원분들 얼마나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정치는 한판의 승부는 아닙니다.
선거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선거 이후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점 아시기 바라겠고, 민주당의 지지자분이 들어와 계신다면 마찬가지의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 또 놓으면 죽는 줄 알잖아. 예? 놓으면 죽는 줄 알잖아. 사과해도 뭐라고 할 거잖아요 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 지지자나 이재명 지지자나 똑같잖아요. 뭐 서로 다들 그러고 있는데, 누가 먼저 놓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상담소 문 다시 열겠고요. 내일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코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잘 가세요.